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김성희 사장님 또 오치남 편집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원우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요즘 이제 예산철이라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금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이상 땄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대의와 시대 정신을 쫓아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도시 의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광주는 정의롭지만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여전히 춥고 외롭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소외는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낙후는 여러분과 제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 6.13 총선 때 우리 시민들께서 정부에서 가장 높은 84.1%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저를 뽑아주신 것도 광주 경제를 살려라, 일자리 만들어라 하는 그런 저는 그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줄기차게 얘기를 했죠. 일자리 경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큰 소리는 빵빵 전하는데 요새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 한 4개월이 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저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소음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지난 8월 20일 날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상생협의할 때 전라남도 지사가 군공항 전라남도에서 받겠다. 어떤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그 협의 문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요. 13년 동안 표류되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주식회사 호반이 이제 우선 대상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11월 중에 아마 협약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럼 머지않아 그게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KTX가 들어가지 함으로 인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강주역도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100억 원이 왔고 크게는 2단계까지 하면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강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로 건설하겠다고 했던 이 송경역, 이것도 서희건설과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만 이것도 KTX 투자 선도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코레일 사장과 얼마 전에 이제 강주시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송경역에 가보시면 주차장이 매우 적지 않아요. 401대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 1600대로 늘리고 그리고 강주 송경역에 딱 내리면 와 여기는 강주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강주만의 색깔 얼굴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루에 송경역에 한 2만 5천 명이 오거든요. 오성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성역은 2만 명이 좀 더 옵니다. 우리가 훨씬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보면 초가집이고 오성역은 궁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것도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10일이면 16년간 논쟁의 진정한 마침표가 찍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강주역 일자리 사업도 이제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와보니까 온통 지뢰밭이에요.
이제 지뢰들이 다 걷어내지면 저는 이제 이달 하반기부터는 이제 강주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강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대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주는 어떤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근데 강주는 2,200만 원입니다.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시가 어떤 나라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고용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용률이 지난해 전국 평균이 66.6%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66.6%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강주는 지난해 63.8%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적고 소득은 살기가 팍팍하니까 방법은 떠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2년부터 강주는 순인구 유출 인구가 순유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8,100명이 강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66.6%가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이건 여하튼 좀 얘기하기가 좀 껄쩍지근하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에 가면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서 강주에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고개를 살래살래 접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 강성노조, 또 강주의 언론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언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인터넷까지 이렇게 하면 한 200개 됩니다. 200개. 그리고 이런 걸 조정할 능력이 없는 지방정부. 그래서 강주는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러느냐 실제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강주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강주에 대한 미래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가 발전하려면 혁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강주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주시청 공무원들을 보다 복지부동하다, 무사안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저는 꼭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우리 직원들 능력도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청 공무원 중에서 뭔가 강주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시민사회단체도 뭐라 하고 그러면 이제 웃사람들은 왜 너는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냐. 그러면 승진도 안 되고 잘못하면 먼저 나가야 되고 그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년도 보장되고 승진도 되고 뭔가 강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걸 하려면 비판받고 그러면 나부터도 복지부동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우리 사회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사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1980년에 미국의 사회비평가 엘빈 토플러가 이제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곧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순진한 학자의 얘기로 여겼지만 우리는 지금 빠르게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전이 됐습니다. 근데 산업사회 때하고 지식정보화 사회 때는 경쟁력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산업사회 때는 초과수교 수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우리 젊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화장지가 됐든 라면이 됐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처럼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생산하면 다 팔렸습니다. 그때는 성실근면한 게 인재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사업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장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었어요. 충직해야 됐었죠. 성실, 근면,
순종적인 사람들이 산업사회 때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아침부터 많은 걸 생산을 해더라도 슈퍼에 나가면 물건이 넘쳐나지 않아요. 팔리지가 않습니다. 차별화가 안 되면 팔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초과 공급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도전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20년 된 임원이 있다. 근데 아주 성실한 거죠. 토요일에 일요일도 나오고 오너가 시키면 그대로 이행하고 비밀도 잘 지키고. 근데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애가 있는데 얘는 끈떡하면 회사에 안 나오고 나와도 어제쯤에 술 많이 먹었다고 늦게 나오고 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휴가 내고.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작은아버지 술을 쉬면 벌써 뭐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무슨 설계 도면을 하나 딱 가져오는데 이런 애니콜 설계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세계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 이런 이제 설계를 하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빅데이터에다가 상상력을 더하고 혁신을 더하면 거기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 도전적인 사람들, 상상력이 뛰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많아야 발전을 하는데 강주는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강주는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여기서 대학까지 나온 저를 그냥 강주 사람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입니까? 실리콘밸리는 그게 푸에르토리코에서 왔던 무슨 멕시코에서 왔던 한국에서 왔던 새로운 기술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로마 제국 시대, 로마가 로마 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로마보다 주변에 그 당시에 뛰어난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같은데. 개방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용성 때문에. 이 강주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지금 강주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게 과거 산업사회 때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생존의 시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였단다면 지금은 이제 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혁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그런 시대죠. 그럼 혁신은 뭘까? 저는 이제 혁신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린 게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입니다. 이게 버리는 데서 혁신은 시작합니다. 제 손에 든 이걸 버려야 이걸 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혁신은 새로운 걸 창조하려면 기왕에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불필요한 지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걸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창조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도 이 창조적 파괴보다도 더 정의가 잘 된 그런 규절이 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어떤 그릇이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런 큰 그릇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지만 미래 성공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다 이랬거든요. 세상은 바뀌는데 계속해서 과거 것만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사회 나가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사에서도 기자일 때는 유능했는데 편집국장일 때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변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인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장관할 때 좀 잘했다고 해서 시장 돼서도 그 리더십을 그대로 쓰면 저는 망하는 겁니다.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강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변화와 혁신에는 강한 저항이 따릅니다.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익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항 관리, 갈등 관리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와서 강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전은 강주는 지금 대한민국의 변방이에요. 이제 이대로 계속 가면 한반도 남녘의 조그마한 중소도시로 전락해 버립니다. 더구나 이제 북한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기회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는 호기이지만 강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거기하고 교류가 되면 이 한반도 제일 끝에 있고 교통도 불편한데 누가 강주에 투자하겠습니까? 저쪽에 가면 지금 인건비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발굴해서 그걸 경쟁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강주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방의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바꾸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강주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 제가 줄기차게 드린 얘기인데 그래도 이게 좀 맥힌 것 같아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이 강주 산다고 얘기는 했냐면, 아까 제가 이제 행시를 대학 중에 합격했다고 얘기했는데 73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금은 대전에가 있었고 그 전에는 과천에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청량리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서울 가는 게 한 3번째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숙을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하숙을 얻으려고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아줌마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하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는 제법 생기기는 희멀건하게 생겼으니까 안 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강주에서 왔지라니 이랬더니만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에 갔다 오더니만 우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집 나가버렸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면단위 중고등학교, 학다리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남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주로 근무했던 옛날 재무부, 그 후에 이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고 지금은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 같은 학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만 이 사람들은 소개를 하는데 저는 70학번 경제학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70학번 무역학과라서 그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애들은 다 서울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생략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1997년 12월 18일 날 우리 DJ 대통령이 당선되셨잖아요. 그때 우리 재정경제부의 국장급 이상 중에서 강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강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호남 출신이. 그리고 제가 이제 1급이 2000년에 됐는데 그때 어떤 일간지 까심란에 뭐라고 났냐면 이용섭 실장 때문에 재무부 1급 9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이렇게 오명에다가 물음표 써가지고, 그리고 2006년 제가 2008년 2월 달에 건설교통부 장관 그만두고 광산에 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국무위원이 한 19사람 됐을 거예요. 지방대 출신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정치인은 어디 가면 지자랑부터 하려고 통계. 어찌됐든 여하튼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리고 IMF 예안 얘기 나오고 한참 막 5.18이 북한군이 와서 접수한 거다 어떤다 했을 때 서울 가서 나 강주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가 3번째 이제 수립되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얘기한 게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딱 강주 사람이다, 강주 산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강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강주의 목표를 저는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자. 저는 강주는 왜 잘 살아야 되냐?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도 강주는 잘 살아야 된다.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정의가 풍요를 창출한다는 이런 걸 보여줘야 역사가 교훈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리해야 뭐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어디선가 일어서지. 우리가 일제 때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독립군 후손들보다 더 잘 살면 어떻게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자. 그러니까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 이게 전제가 될 때 GDP도 의미가 있고 성장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매년 경제는 성장한다고 그러고 무역 수지는 수백억 불씩 흑자가 나는데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이는 가장 적게 낳고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은 제일 높은 이런 사회가 무슨 그런 성장이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래서 이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로 정했고요.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이 강주다움을 내걸었습니다. 혁신도 그러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굴해서 그거를 내놓는 겁니다. 유엔에서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래의 경쟁력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 하나는 전통 문화예술, 두 번째는 천혜의 자원. 지금 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좋은 기술도 중국 가면 불과 얼마 만에 다 베껴서 나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계승해서 발전되어 온 전통 문화예술을 베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혜의 자원도 누가 베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 전통 문화예술, 그러니까 우리다운 게 많다는 얘기죠.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여기에 전라남도에 2천여 개에 달하는 해안선과 섬,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주다움을 회복하자. 이제 조금 이따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3대 시정 가치로 저는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혁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이건 강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통. 소통을 통해서 강주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17개 지자체가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령 이제 선거 때 저를 돕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주에 젊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물론 지금은 이제 하도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캠프에 있는 사람부터 좀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여하튼 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하고 세 번째는 청렴.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일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용섭이 시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슨 강주에 뭘 사업을 어떻게 하면서 금품이 오고 갔다 뭐었다 이런 건 아마 듣기 어려울 겁니다. 모르겠어요. 또 저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청렴한 공직자, 소통 잘하는 강주시, 그리고 혁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주요 정책으로 제가 풍요로운 강주, 정의로운 강주, 따뜻한 강주, 품격 있는 문화 강주, 안전하고 편안한 강주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강주는 일자리 강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치적 소외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고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 양극화 문제, 인구 순유출 문제, 국민들의 행복지수 추락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100일이 됐을 때 앞으로 4년 동안의 나침판이 될 일자리 정책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일자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는 일을 하면서 항상 평가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하기관이나 우리 강주시를 평가할 때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지표로 더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선정해서 고용답도 드리고 강주 지역사회가 존경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강주행 일자리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 실은 이거는 제 공약이 아니고 전임 윤장현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장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정책도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이 바뀐다 해서 자꾸 바뀌게 되면 이게 발전할 수도 없고 정책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설령 전임 시장의 상징적인 정책이었지만 이게 강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강주행 일자리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건 이제 4대 주요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정임금, 두 번째는 적정노동시간, 세 번째는 노사 공동책임, 네 번째는 하청업자들이 어렵잖아요. 원하청 관계 개혁. 이 네 가지를 주요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주행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가 우리 빅그린 산단의 완성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잠시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공장들의 평균 연봉을 보니까 한 9,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강주행 일자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천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9천만 원하고 4천만 원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국의 유명한 자동차 공장들은 전체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아나 현대는 얼마나 차지하냐? 한 15% 차지하거든요. 그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비중을 낮춰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9천만 원하고 4천만 원하고 이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강주시와 국가가 들어가지고 우선 제일 근로자한테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그래 LH공사의 행복주택,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아주 싼 가격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애를 낳으면 보육, 육아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육, 육아 시설 거기에다 건설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체육관은 벌써 예산을 따왔습니다만 체육관도 만들고 의료시설도 만들고 밖에서 다니는 사람은 통근차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급여는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삶의 질은 거의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근로자들의 행복도 이제 도와주고 강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사회도 좋고 노사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강주형 일자리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강주형 일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회적 대통합의 일자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가 들어오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까지 이게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노동계가 안 들어왔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대승적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의 이제 그 호소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투자해가지고 완성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팔리지를 않는다. 두 번째는 팔리기는 하는데 계속 적자난다. 그래갖고 문 닫게 된다면 시작 안 한 것마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전임 시장께서 현대차하고 합의를 해놓은 게 1000cc짜리 SUV 스포티지 차량을 이제 경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2021년에 아마 차가 상반기 중에 차가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2021년이면 세계적인 흐름은 거의 친환경차로 가는 흐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환경차가 아니고 내연차인 1000cc짜리 소형차로 지속 가능하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것도 엄청나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걸 생산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로 가야 됩니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가 한 12,000개 정도, 물론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1,200개 정도 나오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협상 중인 게 뭐냐면 이거는 현대 모비스가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 같이 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 우선 정치권 각계각층의 시민들 모두가 걱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초에 앞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겠습니다 하는 4년 로드맵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4년 동안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아까 그 고용률은 68%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뭘로 해소할 거냐? 이제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강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전자, 자동차, 광산업, 이런 것들을 서로 융복합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아무리 경쟁력을 높여놔도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강주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강주가 무슨 사물 인터넷부터 드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강주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랄지 신재생에너지랄지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랄지 이런 쪽에 특화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마 제가 시장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해서 이것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강주 가야만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강주.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의 5.18, 강주만의 5.18에서 미래의 5.18, 세계의 5.18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는 다분히 과거 지향적입니다. 울분과 분노, 이걸 미래 지향적으로 가고 희망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가 5.18 39년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5.18로 이제 40년이 되는 2020년에는 세계의 5.18로 이렇게 치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제가 보니까 영아만큼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를 아주 널리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2020년 5.18 때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영화가 나왔잖아요. 택시 운전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5.18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강주의 미양과 예양 이런 것까지 알릴 수 있는 종합편 대작을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부터 이제 착수를 했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영을 해놨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8번째 세계 인권 포럼을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같이 개최를 했고 우리 경제사회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 이런 건 다 잘 아시잖아요. 유엔에 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인권위원회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로 끝나지 않고 유엔 인권 교육 훈련 기간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내년 7월 12일부터 30일 동안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여기는 이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육상대회, 그리고 수영대회.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유일한 국제대회입니다. 여기에는 200개 국가에서 약 15,000명 이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10억 명이 시청하는 매우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다면 내년에 이제 북한의 선수단
그리고 또 예술단 다 참여시켜 가지고 이제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대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 지금 저도 이제 언젠가 갈 겁니다만 가을이 왔다 공연을 서울에서 한번 하고 지방에서 한번 하면 강주에서 하도록 교섭 중인데 가을이 다 가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겨울이 왔다로 하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은 우리가 강주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폐막식은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북한 쪽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데서 하려고 해서 이게 연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고요. 아마 크게 여건이 변화하지 않으면 선수단은 당연히 올 것이고 북한의 가장 유명한 게 기예단입니다. 그쪽에서는 교회단이라고 하는데 서커스 이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박태환을 빼면은 유명한 수영 선수가 없어요. 메달 딸 만한 사람이. 근데 북한은 이 앞번에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할 때 은메달 하나 동메달을 하나 땄고 그 앞번에 카잔에서 할 때는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땄어요. 그건 이제 다이빙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흥행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강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2015년에 잘 치렀던 것처럼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뒷받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늘 또 국회를 갔습니다만 예산은 확보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강주는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제 이제 기본 방침은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드리자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이제 빠르게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서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14%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대동하고 두 군데 지금 노인 건강타운이 있는데 이 서구하고 광산구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서부권 노인 건강타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색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일부에서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제 특화된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치매에 걸리면 이분들을 치료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치매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센터 같은 것도 거기에 넣어서 여기 계신 분들 치매 한 번도 안 걸리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성 아이들 이것도 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달리 시장이 되면서 강조하는 게 문화입니다. 강주에서는 문화가 밥이고 일자리고 경제입니다. 그 지자체 처음으로 제가 문화부시장제를 두었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 문화예술. 다행히 우리 강주에는 한국인의 애절함과 한을 잘 지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하면 얼마든지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부시장제도 신설을 했고 그 밑에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건데요. 제가 서울에 있다 강주에 내려와서 친구들이 내려오면 야 여기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데 어디 국악 보러 가자. 판소리 들으러 가자.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내려와서 하려고 했던 게 국악관을 만드는 거였어요, 실은. 근데 그때 얘기가 아시아 문화전당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안 만들어도 된다 해서 미뤄놨는데 2015년이 돼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이 했는데 이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립국악관도 아마 제 임기 중에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주의 상설 브랜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가면 무랑르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강주 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 7시만 되면 시간은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국악 이제 우리 것 고유의 강주다운 것 가지고. 그래서 강주 가면 그거 꼭 보고 온나 할 그걸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주는 미양이라고 하는데 대표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춘천 막국수, 전주 비빔밥 하는데도 우리는 무슨 떡갈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오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강남의 아줌마들이 야 오늘은 개모임 강주 가서 하고 그 강주 대표 음식 그건 먹고 공연 보고 오자. 이런 이제 우리다운 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사람도 돈도 기업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야 강주 시티 투어 하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문화보고 얘기해서 지금 시티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기사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토요일 날 직접 타고 한 바퀴 돌아봤어요. 주로 이제 양림동하고 아시아 문화전당하고 강주 100년 이야기라 해서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면 배우들이 나와서 하고 볼만하거든요. 이런 것도 발전시키고 전주에는 이제 한옥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 강주에 강주 문화마을도 만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치 세계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축제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5만 명 왔다 갔어요. 이번에는 감독까지 불러서 했는데 근데 매우 실망스러운 겁니다. 김치에 대한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도시철도 2호선 보기 위해서 헝가리 갔는데 헝가리 대사가 최규식 씨라고 우리 같이 정치했던 분이라서 제가 가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도 김치 수요가 많아요. 사다 먹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갓집 김치만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입맛에 안 맞다는 것이죠. 우리 집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걸 어디서 매번 담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 먹고 싶은데 김치는 위생적이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안심하고 어디 주문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맛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름아름 통해서 어디다 전화해서 사다 먹는데 강주시가 버징을 하고 브랜드화 시키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큰 소리를 너무 많이 치고 돌아다닙니다만 없어서 축제 때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어떤 김치를 관광 상품화하고 세계화 해보려고 그래요.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김치 종류별로 일일이 다 맛도 보고 위생도 관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문하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볼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주가 아파트 비중이 대한민국에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강주가 문화도시라고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라 하면 송정리에 내려서 딱 차를 타거나 뭐 자가용으로 들어오면 와 여기는 광주구나 하는 강주만의 느낌, 강주만의 모습, 강주만의 그런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강주는 차 타고 들어오면서 이게 강주라고 생각하니까 강주지 울산인지 창원인지 하나도 강주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강주다움이 물씬 풍기는 그런 강주를 만들어보자. 이게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무슨 아시아 문화 전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문화적으로 디자인되고 운영되고 구성되고 문화가 도시의 시민들의 일상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주를 이제 그런 식으로 도시 재생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이 5개가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70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강주역은 이번에 200억을 가져왔지만 이건 1000억 이상의 사업으로 발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도 제대로 해갈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강주. 예, 이건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제일 밑에 도시철도 2호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선거 때도 도시철도 2호선은 필요하다. 다만 재정 적자, 안전성, 기술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공론화에 붙였습니다. 근데 공론화에 붙인 것은 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뜻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주는 가면 강성도시다, 뭐 반대만 한다. 그래서 기피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낼 수 있을까? 그러면 강주서 소수 의견이라도 다 수렴해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새로운 행정협치의 성공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강주 정의로운 도시, 민주화의 도시도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뭐 16년간이나 논쟁했는데 또 무슨 논쟁이냐. 그렇게 안 봤는데 이용섭이 뒤도 모르고 결단력도 없네.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거 붙이나. 이런 얘기들을 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밀어붙이는 건 저 아니고 누가 와도 다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이 사실상 다 그 결정해놓고 다수 시민들이 밀어붙이라고 그러고 누가 못 밀어붙이겠습니까? 근데 이용섭답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제가 다른 건 우리 최영태 공론화 위원장한테 다 맡기고 날짜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11월 10일까지만 주면 해내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헌법이다. 이것은 절대 달라질 수 없다. 11월 10일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네. 과거에는 뭐 우리가 강주에 강주천 살리기를 한다, 무등산을 뭐 어떻게 한다, 뭐 하게 되면 한쪽에서 반대하면 못 오거나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밀어보자, 공론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앞으로는 협치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새로운 문화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어찌됐든 학다리 중고등학교 나오고 지방대학 나온 놈이 강주 시민들, 고향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강주라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훗날 제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강주에 내려왔을 때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네 아버지 때, 네 할아버지 때 강주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제 유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강주 시대에 열어서 역사에 남는 박수받는 시장이 되고 싶고요.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도와주셔야 되고 시민사회단체가 협조해 주셔야 되고 시민들이 믿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 애도 안 뵀는데 애 낳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4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저한테 지금 3년 8개월이라고 하는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수십 년 돼서 해결 못한 것을 제가 무슨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어떻게 며칠 만에 해결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기대하는 성과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저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예? 아닙니다. 그 말 믿고 했다는 큰일 나요. 이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죠.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생각하는 거나 그동안 했던 일을 카톡 플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카오톡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카카오톡 이렇게 나오면 여기 사람 찾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딱 하면 그래가지고 검색해서 이용섭을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용섭 치셨죠? 그래갖고 저 밑으로 가면 카톡 플러스라는 게 나옵니다. 나오죠, 제일 밑에. 카톡 플러스에 이용섭 띄어 있죠? 안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용섭을 클릭을 해보시죠. 네, 그러면 카톡 플러스에 거기 이제 친구 추가가 나오는데 친구 추가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제 소식을 좀 보내드릴게요. 응원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지 선전만 하면 선전만 하네 이렇게 생각되면 그때 탈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 썼던 책 중에 벽오동은 겨울에도 푸르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쓴 일자리 경제라는 책을 5권 갖고 왔거든요. 이제 한 권씩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선거법이 위반된대요. 그래서 여기 아마 어디인가 있을 테니까 저를 사랑하신 분들은 꼭 가지고 가셔요.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